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 우리가 같이 여행지를 갔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사진 찍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순간 사진 빨리 찍어줘. 찍어도 이거 찍어봐. 사진... 그게 아니야. 다시 찍어봐. 다시 찍어봐. 기다려봐. 이거 중에 어떤 게 제일 예뻐? 빨리 말해. 요즘 신혼부부 이혼이 참 많은데 부모님과 독립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혼은 신중히 고민해봐야 된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다 보니 이성만 PD입니다. 네, 오늘은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님을 모시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에 있는 속상한일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결혼이 참 어렵다라고 하지만 내가 참 정말 좋은 사람인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은 좀 피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반드시 피해야 될 배우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딱 이 점 때문에 결혼 생활 유지가 안 되는구나 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여러분께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배우자를 좀 선별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 결혼하면 재정관리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같이 합치고 싶으세요? 따라하고 싶으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같이 쉐어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다는 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따로따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지만 생활비는 공유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무조건 합쳐야 돈이 모여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돈 관리를 하더라도 내 재정 상황 그리고 내 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집은 어디에 얼마짜리를 구할지, 앞으로 내가 대출 얼마 땡기면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할지 지금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까놓고 너 혹시 돈 얼마 모아놨어? 혹시 나 모르는 채무 있는 거 아니야? 월급은 얼마 받아? 상여는 얼마쯤 나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다 까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뭐 연애만 하겠다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경제 공동체로서의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경제적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이 모아놨어. 너는 얼마 모았는데 말해봐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말하면 말할게. 나 한 8천만 원 모았는데 이러면 나도 얼추 그쯤,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내가 8천 모아놨다고 해서 내 순 자산이 8천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알고 보니 마통이 1억이 있어. 이러면 채무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현황을 공개해야 돼. 특히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다 공유하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조언하니까 제 친구들은 그럼 서로 공평하게 공인인증서로 싹 조회를 해보자 하고 진짜 조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전체 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네, 전체 조회를 한꺼번에. 그래서 이걸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처음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신뢰일까 싶어서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결혼은 공동생활이니 뭐 투명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우리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현실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이 사랑의 감정, 불타오르는 마음은 길어봐야 2, 3년이거든요. 나머지는 진짜 우리가 함께 형성한 이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원이 되는 거거든요. 팀플레이. 그쵸? 그러려면 내가 이런 현황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질문하기가 조금 설마 혹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묻지 않았다가 결혼 이후에 밝혀지면 그때는 손 쓸 수가 없거든요. 끔찍하네요, 진짜. 그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 껄끄럽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질문하는 게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막 추궁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대신 나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나는 결혼한다면 서울 외곽에는 살았으면 좋겠어. 회사 출퇴근 때문에. 그런데 외곽에 하려면 전세가 한 5억 원 들어간다더라. 나는 지금 모은 돈은 얼마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데 너는 어때? 내가 투명하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투명하게 오픈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얘기해가지고 분명히 공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SNS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저는 배우자 유형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개인 사업을 해. 사실 저도 변호사인데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SNS에 나는 뭘 샀다 이건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SNS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SNS에 다 올려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SNS로 불특정 다수하고 너무나 소통이 잦은 것 같다. 이런 거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SNS에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은 결혼 생활도 오픈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배우자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너무 개개인의 소비 성향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고 뭔가 이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어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성향으로 SNS를 활용하면 그건 이제 부부관계 유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실도 정말 부부 사이가 행복한데 행복함이 전제하에 SNS까지 하면 좋은데 주객 전도가 되어서 SNS가 주가 되고 하면 좀 피곤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연애할 때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 우리가 같이 여행지를 갔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사진 찍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순간 사진 빨리 찍어줘. 찍어도 이거 찍어봐. 사진 그게 아니야. 다시 다시 찍어봐. 그래서 사진 다 찍었어. 그러고 나 식당에 갔어. 그러면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풍경도 보고 해야 되는데 기다려봐. 이거 중에 어떤 게 제일 예뻐? 빨리 말해. 이거? 이거? 아, 빨리 대충 보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또 계속 올리고 있고. 와, 오늘 스토리 진짜 많이 봐서 봐봐. 이렇게 너무 애세에 빠져있으면 쉽지 않죠. 벌써 피곤하네요. 그럼 또 다른 또 피해야 될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유형을 독립적이지 못한 유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결합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크게는 가족과 가족이 결합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성향의 분들이 많냐면 캥거루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님한테서 분리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의존하면서 살아온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연애하는 거, 또 결혼을 결정하는 거, 결혼 이후에 나의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니 우리는 부모님한테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꾸렸는데 아니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고 우리만의 이제 룰을 정립해 나가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했어.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했어. 사실 결혼한 이후에 우리 가족은 부모님이 있는 원 가족이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새로 꾸린 우리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본인의 과거의 경험들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하려는 거군요.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을 결정하는 건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부모님이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커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지 이게 물리적으로 무조건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인생 선배인 부모님의 조언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랬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랬는데 신혼집 구하는 거 나 전세도 생각해봤는데 엄마 아빠가 뭐 무리해서 전세냐고 반전세 하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결혼 준비 과정에 부모님이 이 정도 개입하는데 결혼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개입이 있겠어요. 엄마가 애 낳으라는데 가져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신혼부부 이혼이 참 많은데 다양한 이혼 사유 중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제가 체감하기에 이런 부모님과 독립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혼은 신중히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부모에게 좋건 나쁘건 영향을 받았으니 그런 것들 내 새 배우자와 함께 시작할 때는 뭔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설령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도 내가 한번 필터를 해서 맞아요. 말을 하더라도 내 의견으로 말을 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 의견대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런 멘트 들으면 진짜 한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인터넷에서 이제 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현명한 배우자의 역할로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돌아다니는 걸 봤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잘한 건 내 배우자 탓, 못한 건 내 탓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 생신인데 내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내 엄마 생일이니까 내가 가장 잘 알겠죠? 근데 전화하면서 엄마, 나 엄마 생일인 거 솔직히 까먹었는데 와이프 나래가 알려줘가지고 알았잖아. 축하해. 이런 거. 잘한다. 그리고 똑같이 뭐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엄마 내가 용돈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 나 사실 이번에 성과금 많이 안 나가지고 용돈 드릴까 말까 고민했거든? 근데 나래가 성과금이 나네. 그래서 나래가 드리는 거야. 내 돈이어도 마치 내 아내가 한 것처럼. 반대로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나 사실 이번 명절 때 안 가고 싶었거든? 아니 근데 성민이가 엄마 막 좋아한다고 이런 거 챙기면서 꼭 가야 된다고 얘기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남편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갔다. 명절에 가야 되는데 남편아 싫어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갈 거야 이렇게 했더라도 엄마 성민이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했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엄마 나 안 갈래. 잘못한 건 내 탓으로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결혼 이후에 이제 현명하게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거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역할을 잘 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꼽자면 이런 배우자를 좀 피해야 될 특징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배우자 유형은 마지막이라 신중히 골랐는데요. 저는 회피형 배우자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회피형 배우자?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보통 다툼을 할 때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들 다르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자리에서 반드시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단 앉아봐. 지금 상황 빨리 해결. 너 이렇게 행동했지. 나는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감정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대화하기 싫어. 조금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뭐 다음 날이든 이틀 뒤든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다툼의 유형이 다른 것일 뿐이지 누군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회피형 유형은 뭐냐면 사실 다툼은 생겼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같은 일로 다투지 않거든요. 근데 마냥 이 안 좋은 얘기,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수타. 자기가 혼자 화가 풀렸다. 그럼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너 혼자 풀고 왔어? 그걸 그냥 넘기려고 해도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툴 사항이 너무 많아요. 아기 양육 관련해서 힘들 수도 있고요. 양쪽 부모님 관련해서 중재하느라 힘들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생활비 쓰는 거에 대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다툼의 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다투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회피형 유형의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묻어두기만 하니까 이게 자꾸만 쌓여서 결국에는 빵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회피형 유형의 사람들은 이혼할 때에도 결국에는 계속 이혼 소장 보내도 회피하면서 수령 안 할 건데 소장 받고 나서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뤄가지고 소송을 최대한 시간 끌고 그렇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다툼을 피할 수는 없으니 잘 다퉈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이거 피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면 나의 수명이 쭉쭉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실제로 지인들 사이에서도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말씀 주시는 그 회피하고 잠수탄 친구들은 정말 이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양나래 변호사님을 모시고 피해야 될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다시 오늘 나눴던 내용들이 최근에 또 책을 또 출간하시더라고요. 우리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 상담소. 이 책에도 더 생생하고 자세한 얘기가 좀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혼에 이르는 경위는 참 다양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크게 유형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다들 비슷한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유형화해가지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책으로 집필했습니다. 또 이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아마 다 들어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서점에 지금 저희 판매 중이니까 링크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